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며느리가 몰래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옷까지 입고 파티를 벌이다 들킨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죽으면 이 집 다 우리 거야 라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내린 통쾌한 결말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입니다. 평생을 서울 은평구 한자락에서 살아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은 2층 집. 작지만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있고 장독대 놓을 자리도 넉넉한 그런 집이었지요. 남편 김재호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작은 인쇄 공장을 차렸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족함이 없이 키웠어요. 아들 이름은 김도현, 딸은 김도연. 도연이는 일찌감치 시집가서 부산에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하는 효녀예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오지만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문제는 아들 도연이,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 한서연이었어요. 도연이가 서연이를 데려온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서른들의 늦장가를 간 거였는데 처음 봤을 때 서연이는 참 예쁘장하고 말도 곱게 하는 아이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옷도 잘 입고 무엇보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되는 게 참 마음에 들었지요.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도 좋아했고 식구들도 모두 환영했습니다. 결혼식은 제가 비용을 전부 부담했어요. 남편이 남긴 예금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신혼집 전세금 2억도 제가 보태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처음 2, 3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이 와서 떡국도 끓이고 제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오고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하면서 영양제도 가져왔어요. 물론 다 제가 준 용돈으로 산 거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마웠죠. 변하기 시작한 건 도연이가 승진하고 나서였어요. 도연이가 대기업 과장이 되더니 연봉이 꽤나 올랐나 봅니다. 그러면서 서연이의 씀씀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옷도 백화점에서만 사고 머리도 강남에서 하고 그것까지 뭐 형편이 나아졌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슬슬 달라지더군요. 처음 느낀 건 추석 때였어요. 제가 전을 부치려고 재료를 사다 놓았는데 서연이가 오더니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전을 부쳐요. 그냥 사 먹으면 되죠. 말투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전에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던 아이가 이제는 부엌에 서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더군요. 그해 추석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상을 차리고 있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한테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요즘 피곤한가 봐. 엄마가 이해해줘. 피곤하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한 거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아들만 힘들어지니까요. 그 뒤로 서연이의 태도는 계속 나빠졌어요. 한 번은 제가 집에 놀러 갔더니 서연이가 대뜸 문을 열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오실 거면 연락 좀 미리 하세요. 집이 지저분한데. 제가 아들 집에 가는데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그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서연이가 방문을 닫고 안 나오더군요. 제가 1시간 혼자 앉아 있다가 결국 도윤이한테 전화해서 나 간다 하고 나왔어요. 차비라도 내밀 줄 알았는데 문 앞까지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아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아들 집에 먼저 간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3년이 넘었을 때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침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그게 한 달 넘게 가더군요. 가래에 피가 좀 섞여 나오기도 하고 밤에 식은땀도 나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폐 쪽에 혹이 있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일단 입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원 소속을 하면서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도연이 목소리가 급해지더군요. 어디가 아프세요? 무슨 병원이에요? 아, 여기 땡땡 병원이야. 폐에 혹이 있어서 검사 좀 받으려고. 알겠어요, 엄마. 내가 가볼게요. 그 말에 좀 안심이 됐어요. 아들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도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서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 내일 갈게. 서연이가 아프면 도연이도 못 오는 건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 내일 와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 날도 안 왔어요.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사흘째도 안 왔어요. 엄마 주말에 꼭 갈게. 주말이 왔는데 도연이가 혼자 잠깐 왔다가 1시간 만에 갔어요. 과일 하나 사온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와서 수첩 같은 거 뒤적거리다가 엄마 서연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하고 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양성이래요. 악성은 아니지만 크기가 좀 있어서 수술로 떼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이 소식을 전하려고 도연이한테 전화하니까 서연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도연씨 샤워 중인데요? 아 서연아,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이래.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 네, 도연씨한테 전해줄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도연이가 병원에 왔어요. 이번엔 좀 오래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수술 잘 될 거야. 걱정 마. 서연이는 안 하니? 엄마 서연이가 병원에 오면 힘들어해서 이해해줘 엄마. 병원에 오면 힘들어한다고? 환자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면회 오는 며느리가 힘들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지만 수술 앞두고 아들한테 화낼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니 도연이가 옆에 있었는데 2시간쯤 있다가 또 갔어요. 병원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 침대 할머니 병문안 오신 분이 과일을 깎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 보호자분 벌써 가셨어요? 수술하셨으면 옆에 있어야 하는데. 네, 아들이 바빠서요. 며느리분은요? 며느리도 바쁜가 봐요. 그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분이 오셔서 제 링거를 갈아 끼우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처 좀 다시 전화 확인할게요. 내일 의사선생님이 보호자분하고 상담하실 게 있대요. 아들 번호 드릴까요? 네, 내일 오전 중으로 오실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어머니. 도연이한테 전화했더니 또 서연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오늘 도연씨 회식이에요. 내일 오전에 병원에 좀 와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상담할 게 있다고.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또 그 차가운 목소리. 시어머니가 수술까지 했는데 한번 와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부산에 있는 딸한테. 엄마 수술 잘 됐어. 나 내일 바로 올라갈게. 딸은 울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날 아침 첫 KTX 타고 올라왔고 일주일을 병원에서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세수도 시켜주고 죽도 끓여주고 밤에 같이 자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서연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아들은 2번 왔고요. 수술을 해보기 좀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기침하면 수술 부위가 아파서 제대로 숨도 못 쉬었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혼자 사는 집에서 어떻게 안정을 취하겠어요. 밥도 해 먹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도연이 딸이 엄마 부산으로 가자 했지만 사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 집이 편하기도 해서 거절했어요. 대신 도연이가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그 반찬 먹으면서 버텼어요. 딸한테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태어난 후에 한 번은 오겠지 싶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좀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도연아, 시간 되면 한 번 와. 얼굴 좀 보자. 네,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안 왔어요. 다음 주에도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제가 쓰러졌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서 2시간을 있었습니다. 겨우 기어서 전화기를 잡고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대원이 와서 저를 들것에 실어갖고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빈혈이 심하다고 했어요. 수술 후 영양이 부족한 데다 혼자서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약해진 거라고. 병원에서 링거 맞으면서 도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다시 입원했어. 쓰러져서 구급차 탔어. 뭐? 엄마 괜찮아? 빈혈이래. 링거 맞고 있어. 아, 알겠어. 엄마 내일 갈게. 또 내일? 언제나 내일. 주말. 이번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서글펐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등록금 대주고 결혼비용 대주고 전세금까지 보태줬는데 내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도 내일 온다고? 침대에 누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 3일째 되던 날 뜻밖의 방문자가 왔어요. 이웃집에 사는 김말순 씨였어요. 제가 입원한 걸 동네에서 듣고 찾아온 거죠. 순자야,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고? 말순아, 와줘서 고마워. 말순 씨가 사과를 깎아주면서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 뭔데? 너 입원한 다음에 너희 집에서 사람 소리가 나. 뭐? 무슨 소리? 낮에 노래 소리도 나고 웃는 소리도 나고 차도 한 대가 아니라 서너 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도연이네가 온 건 아닌가 싶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제 집에 누가 드나든다고?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요즘 우리 집에 갔었니? 아니요, 왜요? 아무도 안 갔어? 안 갔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아니야. 이웃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길고양이 아닐까? 길고양이가 노래를 부르나? 차를 몰고 다니나?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더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서연이가? 제 집 열쇠는 도연이한테 있었으니까 서연이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데 시어머니 집에 와서 뭘 하겠어? 그 설마가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는데 이번엔 도연이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딸한테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모레 퇴원하는데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엄마? 이유가 있어. 나중에 말해줄게. 퇴원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도착한 게 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음악 소리,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분명히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문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낯선 구두가 4켤레 놓여 있었어요. 여자 구두. 그것도 비싼 것들로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친구인지 서너 명의 젊은 여자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3개, 치즈 플레이트, 과일, 디저트가 잔뜩 놓여 있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서연이가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건 제 옷이었습니다. 제 장롱에 넣어둔 옷. 남편이 결혼 30주년 때 사준 실크 브라우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너무 아까워서 한 번도 못 입고 모셔놓았던 그 블라우스를 서연이가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요. 이거 뭐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돌아봤는데 놀란 표정이 금방 사라지더니 오히려 당당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연락을 하시지. 연락하라고? 내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으면서 네가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은 내 거잖아. 서연이 친구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서연이 팔을 잡으면서 우리 갈게 하더군요. 서연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씩 웃었어요. 괜찮아, 앉아. 어머니가 좀 예민하셔서 그래. 예민하다고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잖아. 서연아, 당장 그거 벗어. 그건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서연이가 웃으면서 블라우스를 매만졌어요. 어머니, 이 옷 장롱에서 쉰내 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옷을 안 입고 묵혀두면 뭐해요? 저한테 더 어울리잖아요. 그 말에 제 눈 앞이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친구들이 이번에 진짜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요. 그때 서연이 친구 중 하나가 나가면서 아마 제가 못 들을 줄 알았나 봐요. 작은 목소리로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네가 그랬잖아. 어머니 병원에 오래 계실 거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병원에 오래 입원할 거라는 걸로 알고 제 집을 자기 놀이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여기 몇 번 온 거야? 며느리가 눈을 피했어요. 몇 번 안 왔어요. 이웃 할머니 말로는 거의 매일 차가 왔다 갔다 했다던데 그건 제가 어머니 집 관리 좀 해드리려고. 관리? 내 옷 입고 와인 파티 하는 게 집 관리니?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서연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와인잔을 들었어요. 제 집에서 제 앞에서 와인잔을 들고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 어차피 나중에 도연이 남편 거잖아요. 도연이 거면 제 거고 제가 미리 좀 쓰는 게 뭐가 어때서요? 뭐라고?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 집 혼자서 관리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넓은 데서 혼자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연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제가 작은 데로 옮기시고 이 집은 저희가 쓰는 게 맞다고. 도연이가? 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 네. 도연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 못하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지은 이 집을 내놓으라고? 서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다 어차피 우리 거예요. 상속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뭐라고?
어머니 죽으면 이 집 다 우리 거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수술까지 한 시어머니한테 면전에 대고 죽으면 이라는 말을 하다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집어서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순간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냐? 제가 말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래. 오냐 이 집 너네 거가 되나 보자. 한번 보자. 서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뭐 지금 당장 나가. 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지금 당장. 서연이가 일어서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요. 내 몸 걱정은 네가 할 자격 없어. 나가. 서연이가 가방을 챙기더니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말했어요. 도현 씨한테 말할게요. 그래 말해라. 마음껏 말해.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블라우스에서 서연이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엮어서 블라우스를 끌어안고 울다가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한테 들었어. 엄마가 서연이한테 소리 질렀다며? 도연아, 서연이가 집 관리 좀 해준 건데 엄마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도연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뭐 엄마? 서연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 죽으면 이 집 다 우리 거야. 이 말을 내 면전에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가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을 텐데. 안 했을 텐데? 네가 거기 있었어? 없었잖아. 넌 한 번도 안 왔잖아. 엄마, 도연아, 엄마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너 몇 번 왔어? 서연이 네 동생은 한 번이라도 왔어? 그런데 내 집에 와서 내 옷 입고 파티는 하더라. 그건 힘들지 않나 보더라. 엄마, 나 중간에서 정말 힘들어. 힘들다고? 네가 힘들어? 목소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참았어요. 도연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가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뭘 생각한다는 거야, 엄마?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랜만에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 하면 좋겠어? 우리가 같이 지은 이 집 그 며느리한테 줘야 하는 거야?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표정 그대로.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편은 엄했거든요. 도연이한테도 엄했고 서연이한테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서연이가 감히 저런 말을 못했겠죠. 하지만 남편은 없고 이제 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음을 정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간 거였어요. 동네 법률 사무소에 갔더니 젊은 변호사 선생님이 상담해 줬습니다. 변호사님,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요. 지금 유언장 같은 거 쓰려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쓰고 싶으세요? 아들한테 상속하려던 걸 바꾸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니까 본인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딸한테 주고 싶어요. 이 집을 딸한테. 그날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은평구의 2층 집, 그리고 남편이 남긴 예금 잔액 7천만 원, 전부 딸 김도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 아들도 유류비운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은 딸한테 가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자물쇠를 바꾼 거였어요. 열쇠 기사님을 불러서 현관 자물쇠를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꿨어요. 비밀번호는 저와 도연이만 알겠습니다. 아들 도연이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사흘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자물쇠 바뀐 것 같은데? 맞아, 바꿨어. 왜? 내 집이니까 필요할 때 바꿀 수 있잖아. 엄마 비밀번호 알려줘. 안 돼. 왜? 도연아, 이제 비밀번호 알려줄 수 없어. 엄마 아들이야.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일 있으면 119 부르면 돼. 전에도 그랬어.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서연이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서연이가 사과할게. 사과 안 받아. 그리고 이건 서연이 문제만이 아니라 도연아, 너도 생각 좀 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 도연이가 찾아왔어요. 며느리 서연이 없이 혼자. 초인종을 눌렀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연이 얼굴이 많이 여유에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고. 엄마, 들어와. 마당에 들어서자 도연이가 감나무를 올려봤어요. 감나무 많이 컸다. 아버지가 심은 거야. 너 돌잔치 때 심었어. 도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실에 앉았는데 도연이가 한참을 말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이가 한 말 내가 다시 물어봤어. 사실이라고 했어. 그래. 엄마 병원에 있을 때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서연이 눈치 보느라. 며느리 눈치 보면서 어머니를 버린 거야, 도연아? 버린 건 아니고.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갔는데 내일 간다고 한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야? 아들 도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38 먹은 아들이 코를 훌쩍이면서 우는데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도연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이 집 네 동생 도연이한테 줄 거야. 도연이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유언장 써놨어. 공증도 다 받았고. 엄마, 네가 이 집을 받으면 서연이 거가 될 거 아니야? 내 집에서 내 옷 입고 파티하던 사람한테 이 집을 줄 수는 없어. 엄마 그건 서연이가 잘못한 거지. 나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도연아, 네 잘못은 서연이를 통제하지 못한 게 아니야. 너 잘못은 네가 엄마한테 한 행동이야. 도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제일 힘든 건 아픈 게 아니었어. 아들이 안 오는 게 제일 아팠어. 딸 도연이는 부산에서 올라왔어. 네 동생. 일주일을 병원에서 같이 잤어. 반찬도 보내주고 전화도 매일 했어. 너는? 엄마 정말 그땐 죄송했어요. 미안한 건 알겠어. 근데 엄마가 이 집을 도연이한테 주겠다는 건 바뀌지 않아. 도연이가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문제는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서연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한테. 어머니 도연 씨한테 다 들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그래.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들한테 줘야 할 재산을 딸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내 재산이야, 서연아.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지. 법적으로 아들한테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유일분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목숨 보장된대. 걱정 마. 어머니, 서연아,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내 면전에서 한 말, 난 죽을 때까지 안 잊어. 그건 제가 그때 좀 흥분해서, 어머니 죽으면 이 집 다 우리 거야, 이 말이 흥분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니? 그 말은 네 속에 있던 진심 어린 말이야. 그리고 나는 너 그 진심을 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도윤이를 시켜서 몇 번이고 전화하게 했고, 심지어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사돈, 우리 서연이가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상속 문제까지 가는 건 좀. 사돈 어른, 이건 제 결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한 번은 서연이가 집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 누른 적도 있어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사과드릴게요. 서연아, 사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지 빼앗길까봐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야. 그날 서연이가 1시간 넘게 문 앞에 있다가 갔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울면서 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안 아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같은 밥상에서 밥 먹은 사이인데. 하지만 제가 구급차에 쓰러져 실려갈 때 그 사람은 제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시는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말해. 나 서연이하고 이혼하기로 했어. 뭐? 엄마 일 때문만 아니야. 사실 서연이가 카드 빚이 많아. 내가 모르게 쓴 게 2천만 원이 넘어. 도연아, 그리고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할수록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아내가 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랑 같이 살아? 도연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나 다시 시작해도 돼? 저도 울었습니다. 당연하지, 바보야.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서연이가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요구하고 재산 분할을 주장하고.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서연이의 카드빚 내역이랑 제 집에서 무단으로 생활한 정황을 정리하니까 서연이 쪽이 불리해졌어요. 결국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집만 가지고 나갔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 서연이가 도연이한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해요. 그 집 때문에 이러는 거 다 알아. 아들 도연이가 대답했대요. 집 때문이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을 전해드렸을 때 비로소 아들을 제대로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요. 이혼 후 도연이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은 반 나눠서 서연이한테 돌려줘야 했으니까 남은 돈으로 원룸밖에 못 구했죠.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한동안 서로 상처를 줬으니까. 하지만 같이 밥을 먹고 마당에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예전 사이가 친근함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 감나무 아버지가 심은 거라며? 그래, 네 돌잔치 날. 나 때문에 감나무가 고생이 많았네. 감나무 탓이 아니라 네가 물을 안 줬지. 도연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가 찐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 찐빵을 자르면서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말이야. 나한테 안 줘도 상관없어. 동생 도연이한테 줘도 돼. 난 내 힘으로 살게. 그동안 서연이 뒤에 숨어서 엄마한테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한 네가 제일 나빠. 이제라도 알면 됐어. 엄마, 나 이제 잘할게.
찐빵을 한 입 깨무는데 눈물 맛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원룸에서 출근하면서 주말이면 제 집에 와서 마당도 쓸고 지붕도 점검하고 그래요. 딸은 여전히 부산에서 반찬을 보내주고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옵니다.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 후 정기검진 받고 있는데 제발 소견은 없다네요. 그리고 유언장을 살짝 수정했습니다. 집은 아들과 딸한테 반반씩. 변호사 선생님께서 물었어요. 마음이 바뀌셨나봐요. 네,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린 거였죠. 얼마 전에 며느리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친구를 통해 들은 건데 서연이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집도 시어머니 집이래요. 이번에도 시어머니 집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지만 뭐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일이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에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 밑에 앉아봐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이제 정말 커서 여름이면 그늘이 마당 절반을 덮어요.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요. 이 감나무처럼 가족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뿌리가 썩지 않았으면 언젠가는 다시 열매가 열린다라는 걸 이른둘에 배웠습니다. 서연이 며느리한테 배운 것도 있어요.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된다는 것. 오냐, 어디 한번 해봐라.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한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해져야 해요. 내 것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면 지킬 것도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든 사이든 그 사람의 진심은 내가 아플 때 드러납니다. 잔치 때 오는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오늘도 감나무 밑에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면 감나무 잎이 흔들려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주인공 할머니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가 더 좋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